65회 B형 14번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에는 이런 용어를 사실 잘 안 써요. 우리 지금 일 조금 해봤지만 유가증권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개정 과목에서 본 적 별로 없잖아요. 본 적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증권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예요, 이것도. 어제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 누계 외우는 거야? 어쨌든 유가증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어떤 세부 개정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누계 안에 뭐가 그 세부 내역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유동자산이라는 거 안에 뭐가 있듯,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는 거 안에 뭐가 있듯이 뭐 차량이 있고 그런 것처럼 유가증권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큰 분류예요, 대분류. 지금 문제를 하나 보기보다는 그냥 유가증권이 뭔지 한번 보면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래요. 재산권.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준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인데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역시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 재산임을 보여주는 어떤 증서 같은 거예요. 이게 꼭 손으로, 아니,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요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재산권을 나타내는 건. 근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있죠, 주식. 네. 주식 투자한다고 하는 그 주식이 실제로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그 증권거래소에 있거든요. 거기 예탁원에 사실 있어요. 예탁결제원에. 그러니까 그 실물이 재산권이죠. 내가 그걸 한 장 들고 있으면 이 회사에 어쨌든 100장 있으면 100분의 1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100분의 1만큼 주인. 그러니까 이 재산, 이 회사라는 그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라는 거지. 내가 그 회사의 10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0분의 1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나타내주는 뭔가 표시 같은 거예요. 그게 지분증권이고. 그래서 지분증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실제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막 사고 팔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증권사들이 이렇게 사잖아요, 보통. 막 샀다가 바로 막 팔려고. 바로 현금화 시키면서 차익을 보려고 그렇게 내가 그런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면,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유가증권이 일단. 그럼 유가증권 중에 어디로 갈 거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갈 거냐?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대분류였다면 이게 새 개정 과목인 거예요. 세부 개정 과목. 근데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는 내가 이 유가증권을 취득한 목적이나 보유하고 있는 의도나 아니면 내 능력에 따라서 이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표시하는 아니, 화살표가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취득 목적이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매도와 매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분식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놓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왜 그냥 나중에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 시세 차익이 내 단기 손익에 들어와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평가는 하지만 그 단기 손익에 내 단기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율을 구할 때 달라지겠죠. 똑같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내 뭐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달라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을 구분할 의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 어떤 조작할 의도가. 어쨌든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두 개로만 화살표가 같잖아요. 지금 단기 매매가 아니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이 없잖아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어떤 거라는 게 없죠.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면 단기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안 간 게 매도 가능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딱히 적어 놓지는 않았어요.
유가증권인데 단기 매도, 만기 보유 증권 이 중에 하나인데 단기나 만기가 아니면 그냥 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고. 일단 주식은 그렇고 주식은 그래서 두 가지밖에 못 가요. 근데 여기 만기 보유 증권이라 하잖아요. 만기 보유 증권 정의를 만기 보유 증권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정의를 보면 이게 됐어요. 채무증권이래. 채무증권으로서 요 단서 때문에 지분증권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가 없어요. 전제가. 그러니까 그럼 채무증권이 뭘까요? 채무증권은 우리 사채를 채무증권이라고 해요. 사채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수하는 그런 거 말고 회사채라고 해요. 회사채인데 이 회사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채도 사실 채무증권이죠. 국채. 우리 국채 매입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국채가 기준이 그거예요. 1년 있다가 이자를 10% 주겠다. 만약에 3년 만기 국채예요. 근데 만기가 있어요. 채무증권은. 그래서 여기 보잖아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3년 만기.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이자 10%씩을 주면서 3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증서를 주는 게 채무증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한테는 왜 그런 의도가 있냐면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돈을 빌린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매년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줄게. 그리고 3년 뒤에는 원금까지 상환할게. 라고 약속한 그 증서 같은 걸 만들어요. 이것도 약간 주식처럼 그렇게 종이에다 써서 만들거든요. 물론 실물은 이제 요즘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증서 같은 거예요. 그걸 채무증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는 발행을 했잖아요. 회사가 약속한 거잖아요. 국채는 국가가 약속한 거예요. 회사채는 회사가 약속한 거고 1년 뒤에 이자 10%, 5% 마지막에 원금 돌려주겠다. 그걸 국가가 약속하면 국채인 거고 회사가 약속하면 회사채인 거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발행한 사람이고 국채는 왜 발행할까요? 국가도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채는 왜 발행해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걸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회사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채무증권을 취득한 사람은 회사한테 돈을 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채무증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래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죠. 왜냐면 내가 언젠가 받을 거니까. 이거를 좀 약간 혼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채무증권이 회사채라니까 내가 회사채를 발행했대. 이게 뭐죠?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내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이라는 거고 그 회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처음에 이렇게 이게 회사채를 발행한 건지 인수한 건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채무증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채무증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채무증권을 그럼 어쨌든 그런 형태라는 그 채권을 회사채나 국채를 내가 단기간에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시장이 존재해요. 국채 같은 거는. 왜냐하면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사고 파는 게 빈번한 거예요. 망하진 않아. 그러니까 거의 은행 이자 같은 거죠.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이거 어차피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넘기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 매매 이 시장이 존재하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내가 이 국채를 갖고선 인수했어요. 그럼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만기까지 3년 만기면 3년 뒤에 나는 이걸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돼 있어야 돼요.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보유 의도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없는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겠대. 회사가 자금이 엄청 부족한데 이 회사가 갖고 있으면서 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겠다고 해서 그걸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 주진 않아요. 돈이 없으면. 어차피 얜 팔 것 같아 조만간. 그러면 매도가 등록권으로 분류해놔요. 감사 나가서 이런 거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거 왜냐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지잖아 이러면. 이 회사에 이거 뭐 지금 보면은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런 게 금액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회사를 가서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들을 보면 50억, 20억인데 거기서 과연 이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에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차액이 엄청 커지거든요. 단기 손익이. 그래서 이 분류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럼 그래. 매도 가능 증권은 네. 단기 매매 증권, 단기 손익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한 항목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손익계산서에 못 넣는데 실제로 그쵸 자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실제로 가치는 변동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나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목적 자체가 단기 매매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식을 샀는데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해 놓거든요. 근데 내가 1월 1일에 샀는데 1월 1일 100만 원에 샀는데 12월 30일 날 150만 원이 됐어요. 뭔가 기분은 좋잖아요. 갑자기 50만 원, 50%가 증가했잖아. 이걸 어딘가에도 적고 싶은데 손익계산서에 적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익에 못 적은 걸 모아놓는 내 마음속의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진짜요. 이거랑 비슷해요. 다.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어떤 들어가는 것들이 그럼 손익계산서에 적지 못하겠지만 내 마음은 기쁜 게 평가 손익 이익에 있어요. 그럼 얘는 자본가 재무상태표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에는 해당이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거 회계 처리는 처분하기 전까지는 아, BS만 양쪽에 건드리겠죠. 회계 처리할 때. 처분하기 네. 전까지. 그래서 일단 보면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미실현이죠. 이 미실현이라는 게 실제로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막 팔려고 갖고 있지만 아직 팔진 않은 거예요. 팔았으면 내 주식이 아니겠죠. 현금이겠죠. 근데 내가 이건 진짜 곧 팔 거야. 곧 팔 건데 아직 실현된 건 아니잖아요. 팔진 않았잖아요. 실현되지 않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손익. 그래서 이렇게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랬지만 요거는 곧 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요. 당기 손익이. 그리고 유가증권이란 건 크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죠.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은 그러니까 회계라는 게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손상이라는 게 내가 유가증권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100만 원에 샀는데 갑자기 80만 원이 된 거야. 80만 원이 되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인식해요. 손실만큼. 근데 그게 손익계산서에 가지 않았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부도 뉴스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웬만해서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그럼 그걸 손상이라고 해요. 그건 또 손익의 반영이에요. 그게 어떤 거든. 손상은. 이 손상은 약간 어떤 징후를 특별하게 정해놓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손상차손은 뭔가 크게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복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손상차손으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지표가 좀 여러 개이긴 해요. 뭐 얼마 이상 이게 IFRS에서는 뭐 6개월 이상 뭐 50% 이상 하락했을 때 뭐 그런 요건이 있긴 한데 그런 지표들이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냥 10% 20% 떨어졌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랑 연관돼 있고 뭐 그러면 뭐 손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상품권은 요거 틀린 분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품권은 회계상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이 정의를 잘 보면 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는 유가증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상품은 이게 참고증권이 뭐냐 하면은 창고가 A라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이 네 거라는 증서예요. 창고증권이라는 게. 보통 이게 보세구역에서 우리가 선적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걸 보통 창고증권 그걸 선화증권이라고 배에 실려 있는 거 배에 실려 있는 이 물품이 네 거라는 걸 증명해 주는 어떤 증서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상품에 대한 권리는
유가증권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상품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한돼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는 그 시설물 안에 있는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재산권이라기보다. 백화점이 내 건가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치가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100만 원치만 내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네,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65의 14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